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궁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요. 유독 외롭게 또 붉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별을 불의 기운을 가졌다 해서 화성이라 불렀고요. 서양에서는 전쟁의 신 마르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인류는 참 오랫동안 이 붉은 별을 향해서 기나긴 짝사랑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짝사랑에 낳은 아주 거대하고도 위대한 착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이라는 게 때로는 순수한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되기도 하거든요. 아, 화성을 향한 꿈도 그랬군요. 네. 이야기의 시작은 190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였던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키아파렐리. 그가 당시로서는 최신형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붉은 표면 위에 마치 실핏줄처럼 가늘고 긴 선들이 여럿 뻗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도 화성 표면 사진을 쉽게 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겠네요. 그럼요. 그 선들의 정체가 대체 뭐였을까요? 스키아파렐리는요, 그걸 아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추측했어요. 아, 자연적으로요? 네, 깊은 협곡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 같은 그런 지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측 기록에 이탈리아어로 물길을 뜻하는 카날리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 현상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날리라는 단어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뭐랄까 오해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 바로 그 단어 때문이었군요. 이탈리아 카날리가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우나, 캐날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아주 결정적인 오역이 발생하고 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물기라고 또 지적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공운하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화성에 운하가 있다. 이 소식은 곧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산다는 이야기로 부풀려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부유한 외교관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퍼시벌 로웰입니다. 아, 퍼시멀 로웰. 우리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황제의 사신을 찍었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가 화성 운하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완전히 확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외교관이라는 안정된 주위도 내던지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애리조나 고산지대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천문대를 지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15년 동안 오로지 화성만 관측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집념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의 눈에는 화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의 눈에는요, 처음엔 희미했던 그 선들이 점점 더 뚜렷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백 개의 운하가 화성 전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걸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가설이었죠? 화성은 지구보다 늙은 행성이라서 점점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화성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행성 양쪽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서 그 물을 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한 거대한 대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멸망해가는 문명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니. 정말 소설 같은 상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로웰이 상세한 화성 운하 지도를 그리고 책까지 펴냈는데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H.G. 웰스의 유명한 소설 우주전쟁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랬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로웰의 위대한 상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1965년에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선 마리너 4호가 화성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냈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텐데요. 사진 속 화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기에도 운하는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붉은 사막과 운석 구덩이뿐인 황량하고 죽어있는 세계였죠. 그럼 로웰이 평생을 바쳐 그렸던 그 정교한 운하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현대의학의 분석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네. 오랜 시간 어둡고 추운 곳에서 망원경의 좁은 렌즈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눈의 동공이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극도로 확장됩니다. 아,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관찰자, 자기 눈 안에 있는 망막의 혈관 그림자가 망원경 렌즈에 비쳐서 관측 대상과 겹쳐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럼 로웰이 봤던 건 화성의 운하가 아니라? 바로 자기 눈의 망막 혈관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참으로 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신의 눈 속 그림자를 좇았던 셈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착각을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위대한 착각이 우리 인류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좋다. 지금 화성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가서 살면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질문이 로켓 공학 발전의 불씨를 지폈고 그를 우주 개척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인류는 로웰의 꿈을 과학기술로 실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행성 개조 프로젝트를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테라포밍이요? 네, 라틴어로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만들다는 뜻의 포밍을 합친 말이죠. 문자 그대로 지구를 닮게 만들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우주 간척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성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라고 들었고요. 밤에는 영하 130도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희박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이산화탄소고요. 또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행성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요? 그 핵심 원리는 의외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의 원리입니다. 비닐하우스요? 아, 온실효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담요처럼 행성을 감싸서 태양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현상이죠. 테라포밍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화성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대기라는 비닐하우스를 씌워주는 겁니다. 원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과정이 참 길고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가 매년 담그는 김장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 김장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단계는 배추 절이지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화성이라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숨을 죽이듯 화성의 온도를 영상으로 끌어올려서 얼음을 녹이고 대기층을 두껍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 버무리기. 맞습니다. 온도가 오르고 액체 상태의 물이 생기면 그곳에 미생물이라는 양념을 풀어서 삼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숙성시키기겠네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이 자라고 숲과 강이 생겨나서 마침내 우리 인류가 우주보가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으로 잡아도 최소 1000년, 길게는 10만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년이요? 네, 지금 우리 세대가 시작하더라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아득한 후손들을 위해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장구한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첫 번째 단계, 배추 절이기, 즉 영하 60도의 냉동고 같은 화성을 데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성을 데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논쟁적인 방법입니다. 네. 바로 테슬라의 최고 겸용자인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핵폭탄 사용입니다. 핵폭탄이요. 화성의 양쪽 극지방에는 극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아는 물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즉 고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넣어주는 그 드라이 아이스요? 녹으면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는. 정확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화성 극관 근처 상공에서 수많은 핵폭탄을 연쇄적으로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핵폭탄의 엄청난 열 에너지로 극관의 드라이 아이스를 순식간에 기화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의 대기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강력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행성 전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비유하자면 얇은 호디불만 덮고 있던 화성에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만 핵폭탄을 쓰면 방사능 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칫하면 행성 전체가 방사능 먼지로 뒤덮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도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주 거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우던 놀이, 달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네네, 기억나죠? 그 원리를 행성경으로 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 거대한 돋보기를 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얇고 가벼운 반사 필름으로 만든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거울을 화성 궤도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네, 극관의 한 지점에 24시간 내내 집중적으로 쬐는 겁니다. 핵폭탄처럼 빠르진 않겠지만 방사능 걱정 없이 안전하게 얼음을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우주에서 어떻게 만들고 제어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난제가 남아있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 역설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화성에 온실가스 공장을 짓는 겁니다. 온실가스 공장이요? 과거에 냉장고나 에어컨 맥매로 썼던 프레온가스, CFC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가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만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아, 그 프레온 가스. 바로 이 가스들을 화성 현지에 지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기 중에 뿜어내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독이었던 물질이 생명이 없는 화성에서는 행성을 데우는 약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발상이죠. 어떤 방법을 쓰든 목표는 화성의 온도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과 바다가 생기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양념 버무리기로 넘어가겠네요. 하지만 대기가 두꺼워졌어도 여전히 이산화탄소 덩어리인데 이걸 어떻게 산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기계의 힘이 아닌 아주 작은 생명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바로 미생물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죠. 미생물이요? 네. 그 주인공은 시아노박테리아, 우리말로는 남세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이 미생물은 약 35억 년 전 산소가 전혀 없던 원시 지구에 처음으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 지구 모든 생명의 산소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막걸리나 식혜를 담글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견이 전체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삼아서 그 결과물로 산소를 내뿜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죠. 그럼 그 시아노박테리아를 화성에 뿌리는 건가요? 네. 따뜻해진 화성의 물에 이 시아노박테리아를 대량으로 살포하면 이들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번식하면서 수백 수천 년에 걸쳐 화성의 이산화탄소 대기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서서히 바꿔놓을 겁니다. 혹시 과학기술로 그 속도를 좀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면 화성의 혹독한 환경, 즉 강한 방사선과 낮은 온도에 더 잘 견디도록 유전자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효율을 수십, 수백 배로 극대화한 슈퍼박테리아를 인공적으로 설계해서 투입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미생물들이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붉은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기의 산소가 충분해지면 다음으로 이끼나 지혜료 같은 생명체를 투입합니다. 이들은 흙이 없는 맨바위에서도 자라면서 바위를 녹여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흙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흙부터 만드는군요. 그죠? 흙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작은 풀씨를 뿌리고 추운 기후에 잘 견디는 자작나무나 침엽수 같은 나무들을 심어
점차 숲을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붉은 화성이 푸른 지구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은 어쩌면 과거의 화성은 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한 행성의 본래 모습을 영원히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른 행성을 침략하고 변형시키는 일종의 우주 제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화성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 형태의 토착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테라포밍은 그들의 세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인류는 이미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그렇게 다시 태어난 화성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중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한 중력 환경에 여러 세대에 걸쳐 적응하면서 뼈와 근육의 부담이 적어지니 키는 훨씬 크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엘프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그들이 바라보러 화성의 노을은 지구처럼 붉은색이 아니라 희박한 대기 때문에 신비로운 푸른색일 겁니다. 푸른 노을이라. 그리고 그 푸른 노을 아래에서 밤하늘에 잦게 빛나는 푸른 별, 지구를 보며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주적 향수병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하려는 걸까요? 인류라는 종을 보존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척박한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기어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잖아요. 네, 그렇죠. 생명이란 본래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그리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가려는 것은 거대한 우주라는 들판으로 퍼져나가려는 민들레 홀씨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하는 고된 과정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지구의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우리 고향인 지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결국 화성을 향한 여정은 우리 자신과 지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겠군요. 네, 모든 생명은 별의 먼지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별로 돌아가려는 이 기나긴 여정은 어쩌면 낯선 곳으로의 탐험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황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여정의 끝을 보지 못하겠지만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갈 그 길을 축복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